네, 고용시장 브리핑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영노무사 사무소의 박태구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상희 시사평론가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하는 고용시장 브리핑 시간입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고용 관련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키워드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고용률입니다. 뭐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나 고용시장 타격이 상당했었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취업자 수도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게 얼마나 많이 감소한 건가요? 취업자 수가 연간으로 감소한 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소 규모도 상당히 커요.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가장 컸던 시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1998년 IMF 때죠. 무려 이때 127만 6천 명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산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소매업에서 16만 명, 4.4%가 감소를 했고요. 또 숙박 음식점업에서 15만 9천 명, 6.9%가 감소를 한 겁니다. 또 학원을 비롯한 교육 서비스업에서 8만 6천 명, 4.6%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대면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연간 지표가 이 부분에서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업종인 뭐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실업자 수만 보더라도 110만 8천 명을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4만 5천 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통계 기준을 변경한 2000년 이후를 봤을 때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청년층, 취준생들 아니겠습니까? 청년층 고용률은 42.2%로 1년 전 대비 봤을 때 1.3% 하락한 건데 국가의 어떤 최대 복지 서비스라고 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취업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피해야 할 사안, 국가의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숫자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좀 IMF 다음으로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노무사님은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시나요? 예, 실업급여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지속이 이제 어려워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진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실제 근로자분들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얼마냐라는 이제 고민이 많으셨고요. 특히 외식업, 카페업, 헬스장 등 이제 자영업자 소속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의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실업급여 꼭 받아야 된다. 이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격, 수급액을 이제 궁금해하셨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즉 이제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외식업, 카페, 헬스장 정말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곳들인데요. 지금까지도 또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 평론가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게 단지 코로나19 때문만인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코로나19가 찾아들면서 당연히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2월부터는 사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9월까지 전 국민 백신이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이 가능하면 고용 한파가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 외에도 또 한 가지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이 노동자 우대 정책, 노동자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친노조 반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활동적인 측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기업들 사기가 떨어지면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뭐 악화 일로를 겪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이 뭐 최근에 또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제가 이렇게 계속 강화되다 보면 당연히 위축되는 부분도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 52시간 이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한번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 그만큼 쓰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파른 인상 역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법인세, 양도세를 인하해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주도 차원에서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것이 60세 이상 노년층을 기반으로 한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거든요. 이건 뭐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고요. 양질의 일자리의 제공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업이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 뭐 특히나 이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든지 2050 탄소 중립 정책, 기업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정부의 의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없이 양질의 일자리 없다는 것,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뭐 코로나19가 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었지만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업들이 채용을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분석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가 않았고요. 또 뭐 백신 접종 계획이 있다고 해도 당장 올해는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확실히 좀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기업 700여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한 기업이 38.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이제 41.2%였으니까 2.5%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가운데 56.2%가 이제 올해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지난해가 71.7%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한 수치라고 하네요. 네, 반면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인원 45% 이상을 상반기에 뽑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뭐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도 도입이 되긴 하지만 당장 기업이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 마련이 어렵다면은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인턴십,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이제 돌려서 미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중요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주간에 실시하도록 인센티브를 기업에 이제 부여할 필요도 있고요.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는 기업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면 이제 공공기관 채용형 일자리 규모를 또 올해 14,000명보다 8,000명 정도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은 이 정도로는 턱없이 좀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서 채용이 늘어야 취업난은 해소가 되고 고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도 뭐 역시나 좀 고용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고용 이슈 키워드입니다.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입니다. 정부가 이제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올해 이제 14개의 특수고용 또 플랫폼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대책안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첫 단계로 지난해였죠.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 중에서도 구직급여 또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특고 형태 노동자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여기서 저소득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월 평균 220만 원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요. 2025년까지는 예술인, 특고 노동자 그리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고용보험 이 적용 확대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계층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전국민 고용보험 이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인데 일단 뭐 결국은 고정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실시됐던 건데 일하는 사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고용보험에 대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슈를 다뤄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는 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재 있는 고용보험 어떤 제도와는 딱 들어맞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실업 여부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성격을 지닌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를 전제로 한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와 그 틀에 어떻게 이제 맞출 수가 있는지가 사실은 이제 미지수인데요.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사업자나 플랫폼에 걸쳐서 이제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보험 자격 상실을 확인해줄 사업주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도 가게 이전이나 재창업을 위한 인수인계와 폐업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추계 정책 토론회에서 근로자 수준으로 소득이 파악된다 해도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에 상응하는 이제 자영업자의 실업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심지어 특고는 이제 자영업자 폐업에 상응하는 무언가도 없다. 따라서 모든 취업자로 수급 조건과 수급의 기간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었고요. 김동욱 경총 이제 사회정책본부장은 특고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서 독립적인 수탁 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 수행뿐 아니라 이직 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를 전제로 비자발적 실업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고용보험법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지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의 어떤 직종들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인 건 사실입니다. 네. 이 계층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 선한 취지인 거는 분명한데 선한 취지라도 지금 현실성과 매치가 되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돈, 재정 건전성의 문제인데 이 부분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기금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8년부터 적자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실업급여 말씀을 하셨지만 실업급여 문의자가 그만큼 많은 시기 아닙니까? 지난해만 그렇죠. 하더라도 이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만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무엇보다 이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가 지금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 낙관론이 상당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거칠 것이고 그러면 당분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지금 이런 낙관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험료가 어느 정도 거치게 될 건지, 그리고 당분간이라는 것도 지금 국가 살림과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모호한 추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수치로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수치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호함도 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7월까지 특고보험이 시행이 되면 2025년에 176억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종식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염병을 한번 심각하게 겪은 다음에 또 다른 감염병이 찾아오리라는, 찾아오지 말라는 그렇죠.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고용보험 기금 적자 역시 눈보듯 뻔한 일일 텐데, 이 경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집니다. 근데 인상을 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보험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임금 근로자들 의 지갑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자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리지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지갑인데 자칫하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부담이 커지면서 유리지갑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 고용보험 설계, 재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의 어떤 재정 건전성,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대책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확대를 한다는 것 자칫하면 이것이 지금 현 정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음 정부로 부담이 그대로 이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 누구라도 사실 최소한의 안전망은 좀 필요할 텐데요. 좋은 취지만큼 세심한 보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 다음 고용 이슈 살펴볼 텐데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지난 8월에 통과가 된 거죠. 네. 사측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청업체 관리자만 처벌을 해서 재발 방지와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기존의 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원청과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안전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하청업체에 있는 모든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그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내리도록 형사처벌 하한을 정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도 이 법안 입법을 주장한 쪽, 또 반대한 쪽 모두가 좀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좀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적용이 제외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를 시켰으니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어렵다는 하소연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기부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을 비롯해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다 제외가 된 것인데 이게 자칫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괜찮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이 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의 무려 79.8%, 80%에 달합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종사 노동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노동자의 26.5%인 587만 명이 넘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비율만 전체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뭐 상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법의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찻대고 포된 누더기 법안이다. 이래서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 보완입법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가 지금 무색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지금 노동계 입장이고, 경영계에는 또 다른 입장으로 이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과도한 처벌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은 사고가 불거졌을 때 안전불감증이라는 키워드 가장 많이 대두가 됐죠. 안전불감증이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외 적용을 많이 두는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 문제 발생 가능성을 덮어두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일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제정되자마자 보완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 뭐 개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궁금한데 실제 적용이 된다면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산재 예방 효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산업 활동 위축 우려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이제 국내 산업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로 사망한 일일 평균 재해자 수는 약 6에서 7명 정도였습니다. 그 산업 현장의 인구나 근로자 수도 이제 증가를 했고 다양한 신사업이 탄생하고 발전하면서 재해 위험도 이제 증가했지만은 이에 따라서 이제 산재 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 강화되었고요. 선진화됐지만은 20여 년이 이제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감소 없이 매년 일일 그 재해 사망자 수가 평균 약 6, 7명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를 이제 처벌하고 벌금만 대폭 인상을 하면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입법을 했다고 하면은 이는 이제 기업의 활동을 이제 위축시킬 수 있고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도 뭐 제가 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회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공청회만 하더라도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공청회, 요식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뭐 처벌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 접근을 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공학만 난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공청회 한 번 연 다음에 언제까지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일정을 못 박아 놓은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정에 떠밀리듯이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졸속 법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졸속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을 촘촘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촘촘한 법안이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뭐 특히나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누가 뭘 언제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불명확해요. 그리고 모호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이제 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각각인 경우가 있어요. 별도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경영 책임자 중에서 이 준법 정신이 강한 경영 책임자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예방 조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실제 조치가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뭐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지금 이후의 기간 동안 하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관련 법안을 이야기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회초리 만든 법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처벌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건
준법 여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확립돼 있는지를 돌아봤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처벌보다는 이제 여건 마련에 보다 좀 집중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논란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를 했는데 좀 산업 안전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용시장 브리핑 올해 주목하는 고용 이슈들 좀 찾아봤습니다. 고용률, 전국민 고용보험,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살펴봤는데 올해는 좀 이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혹은 좀 이런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을 담은 한 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구 노무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결국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 창출과 산업 환경은 관련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어야 이제 고용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구직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님. 코로나19 종식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실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진 소망이기도 하죠. 특히나 고용 한파에 훈풍이 불어오려면 당연히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또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어떤 기도 제목,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취준생, 자영업자, 또 기업하시는 모든 분들 숨통 트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